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1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3절, 4절, 5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리 행정학에서는 국가, 즉 정부와 시장,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사회 대신에 자발적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장의 장점과 한계, 또 정부의 장점과 한계,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3절입니다. 시장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녔는가?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도덕감정론, 아담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쓴 책은 도덕감정론과 함께 국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은 1759년에 썼고 국부론은 1776년, 거의 한 17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이 더 유명한데 이 책을 쓰기 전에 17년 전에 도덕감정론을 써서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겐 도덕감정이 있다. 그리고 황금률도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황금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물건을 10원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도 10원을 먼저 주라는 거죠. 저는 이걸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동하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하고 인성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손해봐서라. 손해를 보고 먼저 상대방을 대해라. 상대방도 나에게 손해를 보고 나도 나에게 잘 대해주면 그런 친구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인생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몇 번 만나보다가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래서 이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 때 서로 손해를 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면 그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덕감정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impartial speculator 또는 공감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 보이지 않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행동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요 정도 수준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황금률을 지키는 행동이 것이 도덕감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저는 이기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러나 남의 이익을 뺏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성 또는 이타성을 포함한 이기성, 이것은 윈윈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회가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 생산력이 증가된 사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게 기본적인 도덕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 행정, 공동체 경제를 주장하지만 100% 사유경제가 아니고 한 30% 정도만 어? 우리 공유경제로 가고 나머지 70%는 사유경제로 가되 사유경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30% 정도는 어, 공동체 경제로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국부론인데 이 국부론은 이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고 사유재산제를 보장해주면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혁신도 일어나고 경제 발전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 중에 보면은 시장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잘하나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의 물건이 팔리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는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wealth of nation 하나의 그 나라의 부는 국부는 시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가 국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그 국부론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 시장 경제를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건데 이 가격이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성비가 높은 것 사게 만들어주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결국 소비자나 생산자나 무엇을 보고 그 선택을 하느냐 가격을 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가격을 invisible han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정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즉 시장 실패의 영역 그 영역에서만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예로 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국방, 치안, SOC. 그래서 이것만 하는 정부를 미니멀, 최소한의 정부, 미니멀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만 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서 시장 경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 교환을 통한 상호 이익을 통해서 윈윈 게임이 펼쳐지고 결국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실제 아담 스미스의 예언대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발전한 반면에 공산주의, 사유재산제를 없애고 모든 걸 공산제로 바꾼 나라들은 다 망한 그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가 좋은 거냐? 그렇지만은 않죠. 그것은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역할, 요 국방, 치안, SOC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회 복지, 경쟁 속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국가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사회 복지가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의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해요. 한계는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한 이것은 시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니까요. 그럼 시장의 한계, 단점은 무엇이냐? 이 안에는 비인격성, 거기에는 경쟁만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직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인간 소외, human alienation. 소외의 개념도 여러분들 대학생 시절에 한번 생각해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뭘로 대해요? 부품 또는 기계로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를 인간 소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무성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간이 부품화된 그런 사회를 재밌게 코믹하게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요 자본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인데 이 사람이 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를 정말 잘 관찰하고 그 비판해서 쓴 글이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도 칼 막스가 만들어낸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본가의 횡포, 즉 노동자, have not,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고 부익부 빈익빈,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 시장 경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이 오게 되고 실업 부분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1930년에 대공황을 겪었고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아니라 케인즈가 등장해서 그 문제를 푸는 뉴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정말 다 착한가? 자본가는 다 탐욕적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 중에도 악한 노동자가 있고요. 자본가 중에도 착한 자본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정부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녔는가? 이 사람은 존 로크입니다. 영국 신사죠. 이 정부론을 처음 썼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공공경제론에서도 강조했지만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부여한, 강제력을 가진, 즉 강제력으로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주체를 정부라고 하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 그런 시장 실패가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문제 이런 것들로 생길 때 결국 이 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니 누가 해결해야 돼요?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주체를 만든 거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만 있다. 저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깡패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안 되는 거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가진 경찰과 법원을 두고 필요할 경우에는 군대도 만드는 것이죠. 또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누진세 제도라든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불안과 실업에 대응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장점, 정부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떤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는가?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력이에요. 공권력이라고도 하는 강제력인데 이 강제력이 발동되는 순간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를 뭐라고 그래서 necessary, 필요하지만 evil,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악이라, 필요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의 강제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즉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그냥 아니면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금 내 그러면 세금 내야 되고 군대 가 그럼 군대 가야 되는 이런 원하지 않는 선택 즉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정부가 우리 시장 실패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똘똘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익분 부익부의 문제, 또 아까 공공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강제력을 지녔는데 이 강제력, 권력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죠. 이게 바로 다 전문 용어로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불러요. 이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행정학 졸업하기 전까지 꼭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지대 추구 행위가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매개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쌈짓돈 받는 것이죠. 부패고. 그래서 당연히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하고 공공경제론 시간에 배웠던 공공선택론에 나오는 다양한 정부 실패 또는 철의 삼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정부의 단점도 많다. 그래서 공무원 늘리는 게 능사냐? 그렇지 않아요. 능력도 없는 공무원 늘려서 월급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잘하는 일이냐?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공동체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요 대표적인 사례가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둘의 향약,
개 이런 것들 다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믿지 못하겠다. 시장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 함께 해결하자. 이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결사체를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안전의 문제, 취미 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죠. 신앙생활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행복추구의 문제. 정부가 일정 부분, 또 시장이 일정 부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하더라도. 그래서 공동체 경제를 통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 자발적 공동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기업 활동하는, 전 세계 대상으로 기업 활동하는 대기업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자발적 공동체가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빼고 이렇게 일자리 문제, 안전의 문제, 취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자발적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마다 우울증이 있고 고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개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결사체, 여기에는 회비가 있어야 되고 공동 규약이 있어야 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공동체가 돌아가지, 위반자가 마음대로 뭐 위반하고 다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회비, 공동규약, 3대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여러분들도 학생자치회 회비 걷잖아요. 그리고 학생자치회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요거는 없을 수도 있으나 요것도 있어야 자발적 공동체가 잘 돌아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협동조합이 자발적 공동체의 예다 그랬는데, 협동조합에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발성,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성,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1인 1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식회사는 주식수에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가요. 그리고 참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협동조합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협동조합으로 돌아가려면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돼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측면에 조합원 교육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뜻을, 지역이 다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와 또 우리 충청도면 충청도와 경기도, 충청도와 전라도 이렇게 연대 서로 연결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즉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이 돌아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 공동체라고 한다. 이런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은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간디가 쓴 마을 공동체 책에 스와라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을 공동체의 넘버 1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 동네에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어떻게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해서 떳떳하게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20년째 청년 실업이 실질적으로 한 30%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100명 졸업하면 30명은 일자리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현실이에요. 자본가들은 늘 이런 실업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내가 너한테 일자리 주는데 가만히 있을래?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나 그런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리된 사회죠. 그러나 이 협동조합 사회에
자발적 공동체로 가면은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에 실업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에 가면 축구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스페인, 어? 마드리드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활동도 이렇게 자발적 공동체로 하면 훨씬 더 참여도도 높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부품인가, 자동차에 나는 엔진인가, 어? 타이어인가 이런 부품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로 소외의 반대 개념은 주체의식이에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직접주의라고 하는데 당사자주의라고는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야. 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당사자주의 또는 내가 직접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 단점인 권력자들의 도덕적 해이,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져서 몰래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제일 큰 협동조합이 농협인데 농협도 너무 이제 자본주의화되고 권력화돼 가지고 사실상 농협만큼 썩은 데도 없어요.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자발적 공동체가 아니고 권력화된 부정적인 그런 협동조합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루는 협동조합 사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아까 인간 소유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체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회를 열어서 해요.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은 총회를 통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은 국민이 1년에 한 2번 정도 총회를 국민총회 이런 거 열어가지고 국민이 좀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줘야 의미 있는 민주주의지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다 헤쳐먹게 하는 것이 무슨 이게 국민주권이나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solidarity,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협력하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서로 힘을 합치면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커져요. 그럼 작은 일만 하다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문화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져도 저는 이제 나중에 마중물 농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오이만 하고 옆 동네는 수박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꿔 먹으면 되는 거죠. 오이와 수박을.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해서 협동조합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곳이 자발적 공동체,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 되려고 하고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기존 질서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잡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돼서 하실 때 나머지 시간들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이 자발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자발적 공동체 제 활동을 거의 이제 20년을 해봤는데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임승차자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해봤는데 열심히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익만 빼먹고 프리라이더죠. 그죠? 히트앤드런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 중에 착한 사람만 고생할 수 있어요. 이 안에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 기준으로 볼 때는 대기업에 비해서 전문성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변호사라든가 기술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쉽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나 배우는 과정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협동조합 경제를 통해 살 수 있는 게 대기업이 하는 자동차, 냉장고 이런 하이테크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이 레벨 에카노미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이 하게 두고 공동체 경제는 미들 레벨로 가자. 마을에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게 생협, 마을 가게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목공소도 할 수 있고 교육, 돌봄, 식당 이런 것들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 지역에서 또 할 수도 있지만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력을 기초로 하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공동체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각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한계로 들어가는 것은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항상 모두 의견 들어보자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농협을 예로 들었지만 농협같이 거대화된 그런 조직에서는 상부구조가 요 꼭대기 조직이 권력화되면 그 권력화된 그 조합장부터 뭐 이사들이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행위, 매점 매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부 구조가 권력화되면 그런 것들도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2장에서는 이제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기제로서 시장과 정부와 자발적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장을 마치고 제 2장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